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29일부터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도 1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800 이하 면세 제도도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학생이나 교포 가족에게 보내던 식품이나 생활용품, 또 작은 선물조차 부담이 커지겠고요. 한국 판매자가 미국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는 전자상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비용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품이 세관 신고 대상이 되면서 통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배송 지원도 각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를 앞두고 우체국에서 다음 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EMS 중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한 접수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 우편만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당분간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생활 소비만 해도 그런데 전방위적인 경제 산업과 외교 동맹 등 더 많은 분야에서 받게 될 영향을 생각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관세 협상의 의미가 얼마나 클지 그 무게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허위 정보들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고요. 더 궁금한 뉴스 시간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양식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는 대형마트에 가시면요. 이 수산물을 최저가에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서해안의 이 수산물 금어기가 20일까지였는데요. 금어기가 풀리자마자 어제 태안군에선 어선 30척이 바다로 나가 총 7톤가량의 이 수산물을 잡고 돌아왔고요. 대형마트들은 최저가 경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수산물은 지금 살이 꽉 차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게 중에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닷게 과연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그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야 한다.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사기극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맥락을 좀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건설하고 이를 전력으로 사용했던 모든 주에서 전기요금과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예. 세기의 사기극이다. 풍력 발전이나 농부를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어리석은 시대는 끝났다.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로 일관해 왔는데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우선주의는 에너지 독립과 주도권 확보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 화석연료를 개발해서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석유 가스 자원의 개발 및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석탄 수출, 원전 산업의 주도권까지 회복하겠다. 이런 포괄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과 수출은 증가한 반면에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퇴보했고 수송 부문의 연비 규제는 약화됐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맺은 파리 협정도 탈퇴를 했고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파리 협정에 복귀를 하고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펼치나 했는데 네.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 2기 정부는 또다시 파리 협정을 탈퇴하고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걸 다 무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봅시다. 먼저 재생에너지 사용이 에너지 비용의 급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거 전형적인 트럼프의 거짓말인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낮아진 지 오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단위당 발전 단가가 낮은 발전원은 육상풍력이고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낮아졌습니다. 화석연료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달갑지가 않죠.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언급한 재생에너지를 늘렸다가 에너지 가격이 오른 사례로 뉴저지주가 꼽히는데요. 예. 미국 뉴스위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최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7월 평균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5.5% 상승했다. 이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부하 급증과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가 일부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풍력 발전이 고래를 미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트럼프는 해상 풍력 발전이 고래를 죽이고 미치게 만든다고 자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고래의 사망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대규모 고래 사망과 현재 진행 중인 해상 풍력 발전 활동 사이에는 알려진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해상 풍력 건설 초기 단계에서 고래의 서식지가 교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긴 합니다. 예. 해저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해상도의 지구 물리학적 탐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전파, 저주파 이런 것들이 해양 포유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탐사는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위해서 수행되는 탐사보다 규모가 훨씬 작다고 하고요. 고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대부분 어업과 관련이 있는데요. 고래가 어구에 갇히거나 어구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풍력 발전이 새를 죽인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풍력 발전기는 높은 산의 능선이나 해안 또는 바다 한가운데에 구조물을 지어서 설치를 하는데요.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풍력 발전은 바람이 세야지 발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바람을 타고 먼 거리를 이용하는 조류들, 새들에게 이런 조건이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는 이 올빼미 같은 일부 종을 제외하면 눈이 머리 옆부분에 달려 있어서 정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요. 빠른 속도로 날다가 정면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잘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발전소가 세워지면 필수적으로 송전선로가 설치되는데요. 이 전깃줄에 걸려서 죽거나 다치는 새도 많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 풍력 터빈에 의해서 죽는 새의 비율은 집고양이에 사냥당하거나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합니다. 네.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정부 조직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연간 조류의 주요 사망 원인은 고양이,
집고양이, 고양이가 사냥해서 새를 죽이는 것 네. 24억 마리, 유리 건물 충돌 약 6억 마리, 차량 충돌 약 2억 1,500만 마리 순으로 많고요. 육상 풍력 터빈 충돌은 약 23만 4천 마리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일부 풍력 발전 회사는 새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의 한 프로젝트에서는 풍력 터빈을 검은색으로 칠한 이후에 부딪혀 죽는 새들이 7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풍력 발전기 날개가 8년 만에 썩기 시작한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8년 만에 녹슬고 썩기 시작하면 끌 수도 불태울 수도 없습니다. 프로펠러를 땅에 묻어두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땅에 맞지 않는 특정 섬유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풍력 터빈의 평균 수명은 20년 내지 25년 정도 되는데 세계적으로 부품 재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풍력 터빈의 96%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예. 날개는 생분해되지 않는 유리 섬유로 만들어져서 일반적으로 매립지로 보내지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날개를 시멘트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아일랜드에서는 보행자 전용 교량,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방음벽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이 농부를 파괴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일까요? 이 말은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서 경작지 면적을 줄인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2021년 현재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면적은 카운티별로 보면 평균 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국 전체 전력의 45%를 태양광이 차지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미국 전체 면적을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0.5%에 그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현재 골프장은 미국 국토 면적의 0.1%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은 전 국토의 43%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더라도 전체 발전소 면적의 50% 정도는 여전히 개방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농업용 태양광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가축을 방목한다든지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온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형태로 농업과 이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생에너지에 관한 허위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 트럼프는 2006년 스코틀랜드 해안에 골프장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요. 이후에 인접 해상에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서자 소송전을 벌인 끝에 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트럼프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 이런 말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벌이면서 미국의 화석연료 기업들의 막대한 후원을 받으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산업과 연관 이익 집단들이 재생에너지를 공격하는 양상을 띠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자력계가 극도의 거부 반응을 나타냈고 재생에너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해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요. 태양광 패널은 빛을 잘 흡수해야 발전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벽돌 건물보다 빛을 덜 반사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태양광 패널에서 중금속이 용출된다. 태양광 패널을 세척할 때 강한 화학약품을 써서 토양 오염을 유발한다.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네. 그런데 좀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런 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주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경우 거리가 더 가까워도 이 주민들이
거부감이 훨씬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허위 정보 때문에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더 멀고 험난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여름에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들은 집단 폐사하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요. 해마다 이런 피해가 커지자 해양수산부가 양식장 물고기를 아예 바다로 풀어주는 방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양식장을 늘리는 대응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양식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양식장을 운영하는 아쿠아옵트 류창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여름에 역대급 폭염 기승을 부리는 동안 바다에서는 고수온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뉴스가 자주 전해졌습니다. 올해도 양식장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죠. 네, 해수면 온도가 3에서 5도 정도 올라가고 해양 생물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네. 평균적인 통계로는 1.5도 상승이라고 하지만 양식장들이 위치한 얕은 바다 연안은 빨리 데워져서 물고기들의 더위 사망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네, 대표적인 양식 어종들의 피해 상황 함께 살펴볼 텐데요. 뉴스로 접하기에는 특히 폐사가 소출했다고 하던데 우리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어디서 얼마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까? 넙치와 참돔은 더위에 약한 체질인데 남해안에서 물온도가 28도가 넘어서 폐사율이 40% 정도 증가했고요. 네. 마치 우리가 무더위에 탈진하는 것처럼 물고기들도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많이 죽었습니다. 전복은 성장판이 닫힌 아이처럼 크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울진 포항 지역의 미역은 뜨거운 물에서 영양 실조에 걸리고 수온 상승에 바닷속 영양분 감소로 서식지 60%가 사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집단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라리 방류를 해라라고 권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민들이 키우던 물고기를 그냥 풀어주는 게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방류에 나섰을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방류를 시키면 양식장의 물고기들은 바다로 나가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민 입장에서 자식처럼 키운 고기를 그냥 바다에 풀어야 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죠. 네, 폭염으로 죽는 건 막아야겠고 동시에 바다 생태계에 도움이 되니 많은 분들이 적은 피해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 피해 보상금이 있었군요. 네, 많지는 않아요. 네. 수산당국과의 협조로 어병 검사를 해서 건강한 물고기만 선별해서 방류하고 그 양식장에 이미 키운 고기이기 때문에 생존율은 꽤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양식장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는 그 제철이라고 하면 어선 가득 잡히던 어종들의 씨가 말랐다고 하잖아요. 우리 밥상에 흔히 올랐던 국민 생선들이 좀 비싸기도 하고요. 없어서 제철에 먹기도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보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니 바다 생물들의 서식지 자체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명태는 동해에서 사라졌고 오징어도 절반 이상 줄었다가 서해에서 출현하기도 하고 꽃게는 서해에서 70% 이상 줄었습니다. 국내산 명태 어획량이 급감하니까 수입량이 전 세계 5위를 차지하고요. 오징어는 어획량뿐만 아니라 개체 크기 자체도 줄어들어서 아, 그래요? 네, 연근의 꽃게는 서식지가 아예 동중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아요. 오징어 회를 얼마 전에 먹으려고 네. 하니까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아, 그래? 네, 올해는 서해에서 조금 나서 작년보다는 사정이 나아진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 수온 상승으로 인한 변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온이 1도만 올라도 바닷속 산소는 7%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더운데 러닝까지 하면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요? 네, 물고기들은 수온이 오르면 활동성이 높아지는데 바다 생물들 모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수온 상승이 물고기부터 조개, 해조류, 플랑크톤까지 모두 뒤흔들고 있어요. 고수온으로 유해 플랑크톤이 폭증하기도 하고 굴이나 전복은 산성화된 바닷물 때문에 껍데기를 만들기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바닷물 pH가 8.2에서 7.95 정도로 변했는데 그런 산성화가 폐류의 폐각에 영향을 주어서 마치 칼슘 부족으로 뼈가 약해진 사람이 고생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껍데기를 잘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라지 못하는 거죠. 아, 잘 못 자라는 네네, 거군요. 잘 못 자라. 네. 한류가 약해지면서 꽁치, 대구 같은 북방 어종은 점점 사라지고 반대로 난류를 타고 열대성 참치 같은 외래 어종은 늘고 한국의 겨울이 사라지면서 동물들의 서식지가 바뀌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외래종이 등장할 수 있겠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서식지가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잡혔던 그 참치가 등장했다. 네네. 그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고수온을 반기는 어종들 많이 있습니까? 네, 네. 이 더위가 모든 바다 생물에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바다에 더위 대환영하면서 하는 생물들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갈치, 고등어, 멸치 같은 친숙한 아이들은 따뜻한 바다를 더 좋아해서 최근 몇 년간 어획량이 늘었고요. 네.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열대 전복, 남해안에는 흑돔이 자라고요. 꽃게 대신 블루크랩 그리고 바리류, 다금바리 할 때 바리. 아, 네. 낯선 이름의 생물들도 우리 내륙에 열대 과일 농장이 생기는 것처럼 바다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외래종들이 우리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이 우리 산에 퍼질 때 조심해야 되듯이 과학자들과 수상 관계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식 업계에서 스마트 양식장 기술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양식장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스마트 양식장은 물고기를 키우는 첨단 친환경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ICT, 정보통신기술, IoT,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하여 수질이나 물고기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관리 제어하는 양식 시스템으로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질병 예방,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 예전에 사람이 다 손으로 직접 해야 했지만 이제는 센서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주게 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양식장 수온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찬물이 공급되어 순환시키고 물고기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서 알고리즘으로 사료량을 조절하고 건강 상태는 카메라로 분석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직접 대표님이 이 스마트 양식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기도 하려면 기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기후 변화, 고수온, 수질 변화가 전환한 이유인데요. 날씨의 운을 맡기는 농사에서 데이터로 관리하는 과학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후 변화는 10년 전부터 어린 물고기에게부터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라떼, 예전엔 그랬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없어요. 아, 네. 불규칙한 장마, 가뭄, 폭염 일상화되었거든요. 이 시기에 손실을 가져오는 확실한 위협에 생존 전략으로 스마트 양식장 전환을 선택했어요. 네, 다행히 해수부의 친환경 스마트 양식장 지원 사업이 있어서 많은 해수와 내수면 양식장들도 각각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어종 키우세요? 잉어과 잉어, 이스라엘 잉어, 붕어, 초, 백년어 등의 어미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잉어 향어가 주 양식 어종입니다. 성어 기준 연 80톤 정도 생산하고 50만 마리 정도 종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은데 대표님 근데 사실 그 잉어가 네. 평소 밥상에서는 볼 일이 없잖아요. 이 네, 많은 잉어들 어디에 쓰입니까? 국민 먹거리, 넙치, 참돔, 조피볼락, 우럭 같은 메이저 어종과 달리 잉어, 향어, 붕어 같은 잉어류는 식탁 소비량 이외에도 다른 산업 가치가 있거든요. 네, 어떤 다른 게 어종들은 있죠? 거의 식용으로 소비되지만 잉어류는 레저, 낚시터, 아, 낚시요? 네, 이런 수요가 있고 특이하게 식품 원료나 의류 백신 생산에도 쓰이고 어류 백신 생산은 네네 어떻게? 백신 생산할 때 네. 내하수체 같은 이런 호르몬 그렇게 이런 게 이용이 사용되기도 되는군요. 하고 환경 보존
방류 사업, 또 관상용 비단잉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보양식으로도 많이 애용됩니다. 아, 보양식으로. 네. 맞아요. 네. 아, 이렇게 양식장에서 키워져서 공급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거군요. 아, 네. 상업적인 그 인공 낚시터에서는 낚시꾼들의 니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은 큰 향어 이런 걸 낚는 걸 좋아하는데 또 초보 낚시꾼들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는 작은 물고기 이렇게 낚는 게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잉어 보양식 네. 산모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보양식으로 즐겨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잉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어종이네요. 저는 아주 귀한 물고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키우니까. 네. 특히 환경 보존을 위한 방류 사업에서는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생태계 균형에 지속 가능한 어종으로는 잉어가 선택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만큼 잉어들의 몸값이 굉장히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키우시기에 어떤지 좀 궁금해요. 수익이 많이 나나요? 잉어는 알에서 태어나서 우리 식탁 소비용으로 클 때까지 최저 온도에서도 2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휴경을 한다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알에서 작은 물고기까지 1년, 그다음에 중간 물고기, 큰 잉어 이렇게 1년씩 나눠서 양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다른 양식 어류들도 다 분담해서 키우는데 우리 양식장의 주 수익원은 종묘 분양에 있고요. 그래요? 네네. 양식 수산물의 종류마다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3년씩 키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러게요. 네네. 작은 물고기가 필요하면은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원래 소비자한테 소비되는 크기도 뭐 미꾸라지 3개월 정도, 네. 새우, 넙치, 메기, 전어, 고등어, 그다음에 값비싼 그 민물장어도 1년 이하 키우거든요. 네. 네네. 그렇게 상품화되고요. 오. 제가 소년 노동에 시달리던 1979년 그때 잉어 종묘 새끼 치어 한 마리가 14원 50전이었거든요. 14원 네, 50전이면 얼마인 거죠? 14원 50전이면 그냥 14원 50전 정도인데 그 당시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때 기준으로 지금 7배 올랐다고. 네, 그러면은 올라야 지금으로 치면은 얼마? 지금으로 치면 한 120원? 120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계란 한 알이 네. 17원, 17원 혹은 한 20전 정도 했거든요. 계란보다 쌌어요? 잉어 한 마리가?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는 게 계란 하나는 한 50g, 60g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 14원 50전 잉어 한 마리는 10g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램수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물가 상승률에 잉어는 잉어 치어는 조금 지금 못 미친 편에 속하고 계란은 좀 더 비싸진 거죠. 네네. 이렇게 계란값과 비교를 하시니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잉어뿐만이 아니라 기존 양식장에서 키우던 어종 다 스마트 양식장에서 키울 수 있나요? 양식에는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으니까 다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아닌 거예요? 다른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잉어라고 하는 이 어종은 조금 보편화된 어종이기 때문에 사실 좀 쉬운 편에 속했어요. 데이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어종들은 뭐 어려운 어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개를 양식하려고 하면 네. 탈피할 때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위험이 있어서 여기서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양식 생물에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네. 다 다르게 네네. 만들어야겠어요. 네, 그렇죠. 네. 기존 양식장과는 다르게 이 스마트 양식장에서 키우려면 어떤 장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존 양식장은 감과 경험에 의존하죠. 사료는 바가지로 못 떠서주고 물 상태는 손이나 온도계로 직접 측정하고 어민들은 물 냄새만 맡아도 지금 수질 상태가 어떤지 감별할 수 있거든요. 네. 스마트 양식장은 감과 경험을 센서와 데이터로 대응했죠.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네요. 네네. 물고기 행동을 카메라로 분석해서 아플 때 미리 알아내고 행동을 분석해서 개체별로 맞춤 급이가 가능하고 순환 여가 설비로 물을 정화해서 재사용함으로 기후 중립과 탄소 저감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멀리 출장이나 여행을 간다. 네네.
이렇게 된다면 수온이나 수질 관리 알아서 해줄 수 있을까요? 스마트 네, 양식장. 가능하고 양식장에는 사실 우와. 그 스마트 양식장에는 수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센서도 엄청 많습니다. 뭐 수온, 용존산소, pH 산성도, 염분, 암모니아, 아질산염, 탁도, 이산화탄소, 용존 유기물 이런 식으로 아리수 생산 공장급으로 많은데 이런 센서들이 디지털화를 거치면서 통합 센서로 나와 있고 네. IoT 센서가 되면서 실시간 데이터가 가능하니까 이제 지금 제가 서울에 출장 와 있는 여기 이 상황에서도 현장의 수질과 급이 상황 그다음에 해외의 협력 양어장의 수질도 다 확인 가능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겠네요. 양식장에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했어요. 어떤 직업군이에요? 네, 비린내 물옷을 입다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화이트 칼라가 생긴 셈이거든요. 아, 데이터를 잘 다루는 인력이 필요하겠군요. 네네. 전통적인 양식장에서 상주 인력 30명 정도 필요한 규모를 한 자릿수의 상주 인력으로 한 14,000톤 정도 생산하는 데까지 왔거든요. 네. 네. 인력이 줄었다기보다 3D 노동을 자동화가 대체해주고 스마트화가 사람의 뇌를 대신하는 것을 다루는 데이터 분석가, 그다음에 설비 관리자, 바이오 기술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들의 일을 하는 것이죠. 소규모 양식장의 주인도 그 노동의 질과 휴일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오, 네. 네.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끌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데 스마트 양식장이 실제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 스마트 축산에 대한 투자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요. 네. 스마트 양식은 이제 한 10년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시작은 늦었는데요. 2020년을 지나면서 양식업이 잡는업의 규모를 이미 추월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 양식 산업은 신생 산업이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해지면은 스마트 양식장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궁금합니다. 미래 기술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미래 기술요. 저의 몇 가지 6차 산업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 양식 기술이 소비자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기술로 내가 먹는 물고기의 일생 추적 시스템. 우와. 네, 양식 유통 판매 전 과정을 기록해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어디서 자랐는지, 뭐 무슨 사료를 먹었는지, 신기하네요. 네, 이 아이가 클 때 그 당시에 수질은 어땠는지,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양식장 라이브 캠을 가지고 소비자께 현재 양식장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드리고 깨끗한 시설과 뭐 활발히 움직이는 물고기를 공개해서 이 아이는 9월에 수출이 됩니다. 뭐 땡땡마트에 납품됩니다. 그다음에 낙동강에 방류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맞춤형 리포트를 할 수 있는데 레스토랑이나 소매점에 수질 검사 결과, 항생제 뭐 사용 이력, 영양 성분 분석표를 제공해서 하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죠. 병원 같아요. 스마트 양식장이. 네네. 그 풍력 그 물고기 전용 AI 간호사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작은 로봇 수중 드론이 물고기 건강을 체크해서 일정 구역으로 유도하여 백신을 주사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 AI가 간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뭐 공상과학 소재일 것 같지만 실제로 개발 중인 기술 중에 육지와 바다에서 아파트 같은 양식장도 나올 수 있는데요. 1층, 2층, 3층에 각각 양식 생물의 공존, 뭐 해조류, 어류가 같이 복합될 수도 있고 어류와 폐류, 갑각류가 융합되고 해로운 플랑크톤은 차단하는 이런 양식장, 그 자연을 본떠서 만드는 이런 양식장도 가능하고요. 와, 그렇게 네. 에너지 문제가 또 해결이 되겠네요. 네네. 에너지 문제는 풍력, 태양광, 뭐 발핵 발전 이런 걸 이용해서 자체 생산하는 뭐 그린 아쿠아팜 이런 것도 가능하죠. 네. 네. 기후 변화에 강한 신품종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 예명도 있어요. 어떤 거죠? 더위를 안 타는 뭐 티타늄 넙치. 그럼 넙치가 더위를 안 타는 거예요? 더위는 실제 한 28도에 30도 이상 넙치는
28도에 30도 이상 넘어가면 폐사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게 연구 중이고, 그다음에 산성화에도 껍질이 안 녹는 뭐 다이아몬드 굴 이런 예명이 있고요. 양식 생물 이런 것은 유전자 가위 기술, 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연구 중으로 알고 있고, 또 지로 웨이스트 순환 시스템으로 폐기물을 100% 활용해서 어류 배설물이 미세 조류의 양분으로 되고 또 다른 생물의 사료로 재생하게 하는 것도 연구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들 연구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지로 웨이스트는 계속 진보 중에 있고요. 대규모 육상 통제 에너지 자립형 양식장은 한 5년 이상, 무인 양식장이나 유전자 편집종은 10년은 걸릴 것 같고요. 질병 예측이나 수질 정밀 관리는 2027년이면 등장할 것 같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물고기 간호사 로봇을 테스트 중이고,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네, 변화는 시작되었으니까 그 가속도는 우리 상상보다 빠를 수는 있죠. 네, 그러겠네요. 스마트 양식장 사업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존에 양식장 하시던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물고기를 키울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어종을 선택해야 할까요? 스마트 양식은 단계별로 추천하는 어종이 다른데요. 초보 단계 자동 스마트화는 거의 모든 어종에 가능하지만 본격적으로 기술을 적용하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키우는 건 잉어와 틸라피아인데 네. 반면 연어와 새우는 양은 작아도 가격이 훨씬 비싸서 자연스럽게 이쪽에 훨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지금 잉어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연어와 새우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쪽의 스마트 양식에 대한 그 연구가 조금 진보적으로 가고 있어요.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에 더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합한 어종을 고를 때는 4가지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네. 데이터화가 쉬운가, 성장 패턴이 뚜렷한 종이 좋고요. 좁은 공간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시장성이 있는지, 기술과 잘 어울리는지 이런 점을 잘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스템과 기술을 좀 갖추려면 투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일반 양식장을 스마트화하려면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80%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요. 그래요? 네. 30%에서 80%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팜과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재래식 비닐하우스에서 반자동 유리 온실, 완전 자동 식물 공장으로 갈수록 투자비가 한 2-3배 더 들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다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 생산량이나 상품 질 아니면 수익성, 그 기대 효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노동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 사료비도 절감이 되고요. 한 5년에서 7년 정도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어떤 크기의 물고기를 골고루 키워서 그 품질을 균일해지도록 한다. 네네.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기대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 때는 능숙하게 급이를 하는 사람은 물고기가 잘 클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어떤 애는 많이 크고 어떤 애는 작아져서 그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조금 스마트화된 자동 급이기는 넓게 퍼지게 사료를 급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대표님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작하는 건 좀 위험 부담이 크겠죠? 네,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양식업에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고 나의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가 장비를 들이다가 실패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오늘 기술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할 스마트 양식장에 대해서 궁금한 뉴스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쿠아옵트의 류창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꽃게였습니다.
3733님 꽃게, 2121님 꽃게. 동해안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마트에서 최저가로 판다니 아침부터 꼬고. 2074님 꽃게입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꽃게 생각하니까 게장이 생각납니다. 출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구 고려인 마을에 있는 월곡 고려인 문화